네, 도시재생 사업. 말 그대로 침체된 지역사회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인데요. 현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 역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도시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주력해서 국가나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공공의 이익을 창출하는 데 그 목표가 있을 겁니다. 다양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지만 오늘 시사토크에서는 전북의 전반적인 상황 그리고 개별 지역의 도시재생 사업 진행 내용들을 중심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북대학교 도시공학과 황지욱 교수님 그리고 김인순 공간문화로 대표님 두 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시재생이라는 단어 자체가 낯설진 않지만 누군가가 제게 도시재생이 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좀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지 선뜻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황 교수님, 도시재생이 정확히 무엇이고 또 어떤 목적 갖고 있는지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그렇지 않아도 여러분들께서 도시재생이 뭐냐 이렇게 많이 여쭤보십니다. 그때마다 저는 이제 도시재생이라는 이 단어, 낱말 자체를 갖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도시라는 말은 뭐 잘 알고 계시니까 그런데 재생이라고 그럴 때 그게 제가 다시 그리고 생은 생생하게 만든다, 다시 살만하게 만든다 하는 이 과정이고 방법을 얘기하는 건데요. 예전에 저희가 도시 재개발을 하거나 주택 재건축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이제 이런 사회에서 새로운 사회의 모습으로 바꿔가는 건데 재개발이나 재건축할 때는 어디서 다른 사람들이 와서 돈을 넣어서 그 사람들이 하고 그냥 떠나면 끝나버리는 사업이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재생은 우리 스스로 재생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살만하게 우리 마을을 만들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저희가 영어랑 이렇게 차용해서 쓰면 그 영어에서 도시재생이라는 단어를 regeneration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보면 generation이라는 단어를 갖고 저희가 예전부터 써왔던 것이 generator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네. 이 generator가 뭔지 아십니까 혹시? 이 쉽게 말해서 경운기에 보면 경운기에 발동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영어로 하면 generator라고 합니다. 이 발동기에는 약간의 기름이 들어가 있고 저희가 스스로 이 경운기를 몰려낸 사람이 이 돌리면서 붕붕붕붕 하면 계속 가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재생이라고 할 때 generation이라는 단어는 결국 계속해서 re는 계속해서라는 의미가 있고 우리가 스스로 발동을 이룰 수 있도록 한다. 거기에 약간의 정부가 지원해주는 자금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도 우리의 노력으로 이끌어간다 하는 것이 재생이라는 겁니다. 예, 역시 교수님이셔서 그런지 이 단어의 의미가 귀에 쏙쏙 들어와 박히는데요. 특히 현 정부에서 관련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죠. 도시재생 뉴딜 사업 이런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데 도시재생 사업 자체는 사실 꽤 역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해왔던 도시재생 사업과 구분되는 특징이 있을까요? 네, 과거에는 도시재생을 처음에 시작할 때 사실 주민들이 스스로 뭔가를 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았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시골에 계신 분들은 난 나이가 많어, 난 이런 거 해본 적도 없어, 뭐 이런 식이었었는데 지난 몇 년 동안 그래도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것을 진행하면서 주민들 스스로도 이제 내가 뭔가 좀 해볼 수 있겠구나,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구나 하는 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좀 더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고요. 또 그 지난 4, 5년 동안 하면서 마을의 일정 부분들을 고쳐왔습니다. 이제는 그 고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재생이 가지는 어떤 궁극적인 방향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스로 뭔가를 계속해서 해나가면서 그 마을의 상태가 잘 유지되는 겁니다. 이러려면 지역 경제가 잘 돌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주민들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어떤 지역 맞춤형 사업을 하자. 그러니까 뉴딜이라는 말이 과거에도 이 어떤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면서 그것이 쓰고 없어지는 돈이 아니라 그것이 축적돼서 뭔가 새로운 산업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지역의 맞춤형으로 특화된 작은 산업들이 생성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민들의 소득이 또 창출될 수 있도록 이것을 접목시켜주는 것. 이것이 도시재생 뉴딜이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이 종합적인 차원에서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어떤 주거 및 주변 환경의 개선과 또 그 과정에서의 일자리 창출 등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겠다 이런 의지로 읽힙니다. 그럼 조금 추상적일 수는 있지만 먼저 큰 틀에서 얘기를 시작해 보죠. 도시 재생을 가능케 하는 기본 요소들로는 원 교수님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이제 이번 정부에서 도시재생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공동체, 네. 그리고 어떤 특성화, 그리고 혁신 이런 개념이 많이 나옵니다. 아까 이제 황지욱 교수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실제로 지역 주민들이 도시재생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이게 개개인으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역 주민들 스스로가 어떤 공동의 목표를 갖고 공동으로 같이 일할 수 있는 공동체의 구성이 먼저 있어야 되죠. 이게 이제 주체 형성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그냥 사업의 대상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동네를 내가 좀 더 아름답게 살만한 곳으로 만들어 보겠어라고 하는 게 이제 공동체의 구조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로부터 나오는 게 혁신이라고 하는 거는 왜 나오냐? 아까 이제 말씀해 주시기를 이제 이런 도시재생 사업이 뭔가 새로운 이 성장의 저기를 만들어야 된다, 계기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도시재생이 그냥 단순하게 돈을 퍼부어서 우리 동네 좀 예쁘게 만들고 이런 척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동네가 이걸 통해서 뭔가 좀 이렇게 먹을거리도 만들고 그리고 우리 동네에 좀 젊은 청년들이 뭐라도 하면서 같이 살 수 있고 이런 구조를 같이 만들어야 된다. 네. 그 되게 어렵고 큰 과제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들이 하나하나 진행되고 있는 과제여서 지금도 여전히 현장에서는 굉장히 고민하고 있고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는 그런 과제들이죠. 예, 김 대표님께서는 덧붙여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듣고 싶습니다. 이전 정부하고 지금 현 정부의 차이는 도시재생을 이전에 이제 이명박 정부 때부터 이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을 했었었는데요.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일종의 차별을 짓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 주민 주체, 공동체 활성화, 복원 이것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이제 등장을 하면서 그 도시재생 뉴딜이라는 단어를 이제 여기 안에 붙이기 시작했는데 이제 말씀대로 주민 주체, 주민 공동체 복원이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단어이지만 이것이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연스럽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이 지역에 대한 문제인식이 주민으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외부의 인자들이 이 안에 들어가서 문제라고 지적을 하면서 시작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체로 형성이 되기 위해서는 실제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선정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세 가지의 가장 중요한 요소를 지금 뽑고 있어요. 인구가 그 30년 동안에 가장 많았었을 때하고 최근에 여기에서 몇 프로 정도였더라? 20% 이상이 감소했느냐라고 하는 기준을 따지기도 하고 경제 규모도 20년 중에서 20% 이상 감소한 때가 언제였었느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생활환경의 악화가 20년 이상의 노후 건물이 50% 이상이 존재하느냐라고 하는 디테일한 내용들을 또다시 따져서 도시재생 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현재 지정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에 또 들어가고 싶은 데는 또 못 들어가는 상황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서 가고 있는 데에서는 이 안에 들어가고 싶어도 범위가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고 또 어떤 데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는데 지자체 중심으로 이게 중앙정부에서 지자체 중심 사업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여기에 필요한 사업이야 라고 하면서 또 이렇게 픽하다 보니까 이러한 또 언밸런스가 일어나긴 하지만 이 언밸런스 속에서 다시 한번 벌어지는 것들은 주민들의 주체, 주민들의 참여 이것을 통해서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걸 구체적으로 사업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경험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례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실패냐 성공이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아직은 할 수는 없지만 다시 되돌아오게 되면 이전의 물리적 환경 개선하고 현재의 물리적, 심리적, 문화적 환경 개선으로 변화하고 싶다고 하지만 그게 굉장히 오래가고 더디 갈 수밖에 없는 거라서 정부도 이걸 긴 호흡으로 가야 되는 거고 이 사업을 바라보고 평가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길게 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이 문재인 정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도시재생이 뭐 특정 정부가 아니라도 방향성 자체는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사실은 지역에서 실제 현장 단위에서 성과가 나는 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그런 작업이어서 그래서 이런 사업을 놓고 이제 저는 제일 걱정되는 게 도시재생 사업이 이게 실패야, 성공이야라고 딱 단정 지어버리고 그리고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이 사업을 성과를 이렇게 내라고 지표를 너무 강제하고 이런 게 오히려 좀 우리들 모두가 너무 조급해하고 그런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지표를 설정을 안 하게 되면
또 이게 얼마만큼 10년을 줄 건지 20년을 줄 건지 예. 그리고 이걸 다음에 선정을 할 때 이 사업이 이제 매년 10조씩을 소비하게끔 되어 있고 지방정부랑 이것을 같이 또 합자를 하게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들을 쫓기게 되다 보면은 그 기준표가 설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그래서 생각도 어느 정도의 들기도 해요. 기준은 네. 있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 네.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뭐 주민들이 자발적이고 주체적으로 좀 일궈 나가야 하고 그에 발맞춰서 아까 황 교수님 맨 처음에 얘기해 주신 것처럼 기름칠을 좀 정부나 지자체에서 해줄 필요가 있고 또 원 교수님께서도 이걸 좀 길게 가지고 가야 할 사업이 아닌가 이런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사실 도시재생의 출발은 이 지역의 특화 산업을 발굴해 나가는 데 있을 텐데요. 지역 특화 산업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왠지 전북의 경우에는 미래 먹거리라고 하는 탄소 산업 이런 신재생 에너지 분야 또 농수축산물과 같은 지역의 특산품 이런 분야들이 먼저 떠오르게 됩니다. 이것도 최근 도시재생 의미와 결을 같이 하는 얘기인지도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제 산업적으로 도시재생이 연결이 직접적으로 되기는 쉽진 않죠. 예를 들면 탄소 산업이 뭐 도시재생의 어떤 한 단위에서 우리 동네는 탄소 산업을 키울게 이렇게 되지는 않죠. 왜냐하면 탄소 산업은 굉장히 복잡한 산업 구조를 갖고 있고 그래서 이게 어떤 마을 사업으로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사업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탄소 산업이 그 자체로는 안 되겠지만 예를 들면 우리 마을에서 탄소와 관련된 어떤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작은 사업들을 소재를 이용해서 뭘 만들어 본다거나 이럴 수 있는 구조도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이제 대체로 첨단 산업이나 소재 산업들, 전통 산업을 가지고 오긴 쉽지가 않고 네. 다만 우리가 가졌던 과거의 산업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전주 같은 경우는 섬유 산업에 뭐 이제 그러면 우리가 섬유 산업을 대규모 공장에서 하청으로 이제 뿌려주는 그런 방식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마을에서 이렇게 수제로 우리가 옷을 만들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공급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조금 이렇게 이 생활에 도움을 얻는 뭐 이런 식의 어떤 구조들이 지역 내에서 만들어진다. 그래서 어느 공간에는 이렇게 수제 옷을 만드는 옛날에 이제 우리 70년대에 만났는데 양장점거리 그러니까 예. 이제 다시 만들어진다거나 또는 어디는 이제 이 수제 구두방거리가 만들어진다거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 모델이 되겠죠. 근데 정말 쉽진 않습니다. 되게 어렵고 왜냐하면 이 지금 워낙 공산품들이 저가에 공급이 되다 보니까 네. 시장에서 선택받기가 되게 어렵죠. 되게 비싸고 그러면 시장에서는 사실은 경쟁을 하기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산업들이 성공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죠. 네, 황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원 교수님 하신 말씀 차원에서의 도시재생도 있고요. 또 사실 도시재생이라는 게 저희가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만들어둔 것이 한 4-5가지 규모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보면 지역경제 기반형이라고 그래서 그것은 좀 대규모 도시에서 대규모 산업과 연관된 도시재생도 있고 또 우리 마을 가꾸기라고 그래서 아주 조그마한 규모도 있고 그럼 면적 규모도 다르고 인구 규모도 다르고 산업 규모도 다르게 그렇게 특화시켜서 접근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그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같은 그 탄소나 이런 것은 조금 새롭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 그린 뉴딜이라는 차원에서 도시재생을 그린 뉴딜과 또 접목해서 국토교통부뿐만이 아니라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통해서 연계해서 가는 이런 체계도 있고요. 그런데 요것은 이제 대도시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제조업 중심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요 산업 쪽으로 가는 거라고 본다면 마지막에 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호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소호라고 들어보셨죠? 스몰 오피스 또 하우스, 하우징 오피스,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작은 가게를 하면서 이것이 그 지역의 특색을 정말 잘 드러내도록 하는 것. 이런 산업들이 이제, 사람들의 그 어떤 그곳에 대한 정체성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고 방문하게 만들고 여기선 이 사업을 하면 내가 잘 사람들과 큰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또 갑자기 성장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어떤 관계를 이루면서 공동체도 이루고 사람들과 함께 계속해서 영위해가는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하는 이런 특색들을 찾아주는 것, 이것도 이제 도시재생의 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아주 잘 이루어지는 곳이 몇 군데 있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좀 멀리 있지만 강원도 정선에 가면 폐광촌이 있는데요. 그 폐광촌 마을을 어떻게 바꿨냐면
박물관 도시 이렇게 바꿨습니다. 네. 그래서 그 마을 거리 자체가 박물관처럼 변하도록, 그러니까 이 폐광에 대한 옛 정취를 느끼면서 그곳을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하는데, 그러면 폐광의 수준이냐, 그게 아니라 여기에서 묵는 사람들은 호텔에서 묵는 것과 같은 그런 수준으로 바꿔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 뭐 그 숙박을 하시는 분들도 어떻게 했냐면 정말 이 예전에 호텔에서 배웁니다. 미리 배워서 이 침대보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손님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접을 해야 되고, 이런 수준으로 해놔서 사람들이 방문하면 재방문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이런 곳이 이제 강원도의 정선 폐광 지역에도 있고요. 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뭐 사실 도시재생이 먼저 조금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데가 일본이었었는데, 일본에서도 이런 유사한 사업들을 되게 많이 지내는데, 도토리현 같은 곳에는 작은 도서관 프로젝트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 작은 도서관 같은 데서는 뭘 하냐면 처음에 정말 이젠 문 닫을 수밖에 없는 도서관이었었는데, 여기에서 도서관 하면 저희는 조용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막 아이들이 뛰노는 도서관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에 뭐 큰 도서관도 없었는데, 마을 사람들이, 다른 외부의 사람들이 좀 쉬러 왔다가 이곳을 보면서 우리가 여기에서 정착하면 우리 아이들을 아주 경직되게 키우지 않고 자유롭게 키울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몇몇이 들어오면서 이 마을 자체가 도서관 마을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인순 박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도시재생이라는 게 어떤 지켜야 할 기준도 있지만, 이것을 단시간 내에 저희가 효과를 내려고 그러지 않고 좀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본다면,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효과가 정말 잔잔하게 파문을 일으키는 그런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 네, 교수님 말씀을 제가 조금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이 도시재생이 기본적으로는 다양한 단위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신산업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전통적인 특화 산업을 새롭게 재조명하고 여기에 조금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까 강원도와 뭐 일본의 예를 들어주셨는데, 정말 한 끗 차이가 큰 결과를 낳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이제 개인적으로는 드는데요. 두 분도 좀 성공 여부를 떠나서 좀 생생한 사례들을 들어볼 수 있을까 싶은데, 먼저 대표님께서 해주신다면요. 도시재생의 예. 성공 사례요. 예. 우리 지역을 넘어서 다른 지역까지도 가능합니까? 네, 성공 여부를 떠나서 좀 도시재생을 위해 어떤 지자체나 정부 차원에서 조금 노력한 사례들이 있다면. 우리 지역? 예, 지역을 넘어서서요. 아니, 실은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이게 후발주자로 등장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재차 여쭤본 것인데, 실제로 그 도시재생의 뭐 원류까지는 아니지만 도시재생의 시작이 이 문재인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주민 스스로 일궈낸 사례가 뭐가 있었냐면, 하이라인 파크라고 하는 게 이제 뉴욕에 있는 공원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 80년대 이후에 여기가 도축장이었던 공간에 이 산업을, 이 도축된 것들을 실어나르기 위해서 얘가 이 철로가 놓여져 있었던 건데, 이제 후반기에 들어오게 되면서 이게 쓸모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방치를 하다 보니까 너무나 이상하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겠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던 차에 시민들이 여기에 꽃이라도 심자라고 하는 게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하이라인 친구들이라고 하는 시민단체가 구성이 되고 꽃을 심는 과정이 생겨요. 그리고 그것을 보고 뉴욕 시장님이 그 당시 뉴욕 시장이 그럼 이것을 시민의 의견을 물어서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을 건지라고 하는 걸 찾아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2004년도에 이제 국제 공모를 하게 되면서 현재 하이라인 파크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왜 이것을 우리가 주목하냐면 이게 서울에 7017 서울로가 다시 네. 들어오게 되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으로 보게 되면 2004년에 공모를 하고 거의 7년에 완성이 된 것 같아요. 그럼 우리도
2017년에 서울로가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10년 차를 두고 똑같이 고가도로를 어떻게 디자인할 거냐라고 하는 고민이 여기에 이제 주요한 사례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서울에 가신 분들도 역시 서울역에서 나와서 이 고가도로를 봤었을 때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17개의 길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재생의 의미, 시민들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러니까 일상 속에서 타자화된 것이 아니라 이게 내 삶 속으로 들어왔었을 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발현하게 된 의미로서 저는 이 사례를 좀 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럼 좀 더 구체적인 우리 지역의 사례들로도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군산 근대 역사 문화거리가 있죠. 군산은 2009년부터 근대 역사, 특히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이런 기억들을 모두 아우르는 공간들을 연결을 해서 이 문화 콘텐츠를 다양하게 개발을 했는데 황 교수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군산에서 처음에 그 일제 강점기의 근대사를 가지고 재생을 한다고 했을 때 사실은 많은 분들이 되게 반대도 많이 했었습니다. 의견이 되게 많이 분분했었고요. 조계나 적산가옥에 대한 평가, 이거 정말 좋은 평가 못 받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없애버리는 것이 유의미하냐라는 질문이 정말 많았었고요. 그래서 그 과거에 있었던 의견보다는 이제 현대의 삶을 접목해서 아픈 역사를 딛고 일어선 우리의 변화, 이걸 보여주자 하는데 더 초점을 맞췄었고요. 또 하나는 대규모 개발이 가져오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정말 행복을 가져다 주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살고 계신 주민들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변화들이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했는데요. 지역 상점을 앞세워서 지역 상점을 운영하시는 분들을 주체로 해서 변화가 일어났었고, 그리고 그곳에서 계속 사업을 하실 수 있도록 관두 지원을 했었고요. 또 시민단체도 함께 참여했었고요. 또 그 지역에 있는 전문가 대학 교수님들도 같이 참여를 했었고요. 결국 이것을 통해서 군산시의 도시재생이 2009년인가 국무총리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몇 년 전에도 또 한 차례 국무총리상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체가 됐던 게, 저는 결과로서의 성공, 실패 여부를 떠나서 항상 도시재생이 정말 성공한 곳을 라고 말하는 것을 본다면 거기에는 어떤 특정 인물이 있었다 하는 생각. 그러니까 누군가가 거기에 들어와서 헌신하려고 그랬던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들어왔던 사람도 있고요. 또 그곳에서 사시는 분이었는데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막 누군가가 막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면 도시재생 사업은 그냥 끝나버립니다. 거기서 이제 막혀버리고 하지 않는데, 군산에서는 군산 우체통거리라는 걸 만들면서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동네를 그렇게 전부 다 우체통거리로, 예전에 저희가 우체통에다가 엽서도 집어넣고 뭐도 했던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실제로 우표도 정보통신부 우체국 가서 우표도 만들어 갖고 실제로 발행해서 자국에다가, 외국인들은 자국에다가 보내기도 하고, 이런 이벤트 사업도 진행을 하고, 또 얼마 전에는 지난 설날이었는데요. 군산시의 공설시장 청룡몰에서 시장 상인들 대상으로 군산 콘텐츠 팩토리 프로젝트라는 도시재생 방송을 했었습니다.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는데, 우리 그 유명 인사가 하는 그런 그 방송, 먹는 거 방송이 있지 않습니까? 식당 찾아가서 여기가 문제가 돼 있고 어쩌고 하는데, 그거 이상의 효과가 났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재생을 통해서 뭔가 지역에서만 가능한 이색 축제들을 좀 계획해서 이게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실제요. 네, 그런데 그것이 그냥 누군가를 위해서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꾸준히 이곳에 살고 있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했던 것, 그것을 잘 도와주셨던 분이 계셨던 것, 이것이 참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었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사실은 굉장히 한 20년 동안 작업을 해온 작업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군산이 처음부터 근대 역사를 이 도시재생의 테마로 설정했던 것은 아니었고, 예를 들면 군산에 굉장히 중요한 근대적 역사 자산들이 있었어요. 군산시청, 군산역, 이런 게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대표적인 건물들이었는데 군산시가 그걸 다 부셨습니다.
철거를 했거든요. 많은 부분이 예. 없었죠. 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늦었어요. 늦었는데 그나마 이제 이 부둣가 쪽에 있었던 세관이나 은행 건물들을 살리면서 네. 그 앞에 동국사까지 이어지는 거리를 거기가 이제 군산이 일제강점기에 최초로 만들어진 우리나라 최초의 계획도시라고 부르는 네. 격자형 도시 대표적인 곳인데 그러니까 그 공간을 살려낸 거죠. 그런데 사실 이제 저희가 보면서 느끼는 거는 그 아까운 문화적인 유산들을 부시고 나중에 이제 새로 만들어 가는데 과거를 복원해가면 새로 만들어가는데 이게 그 과정이 너무 어렵고 힘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우리 주위에 있는 건물들을 자세히 봐야 되는데 예컨대 익산도 그렇고요. 남원도 그렇고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이 지었다고 해서 그걸 다 우리가 뭐 그걸 없앨 필요는 없는 거 아니고 우리들이 살았던 흔적이니까 그런 굉장히 소중한 공간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런 공간들이 계속 허물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근대 역사의 거리를 또는 이런 이제 어떤 도시재생에 대한 특화를 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게 뭐냐를 잘 봐야 됩니다. 이제 그런 부분의 노력도 같이 잇따라가지 않으면 도시재생이 잘못하면 뭐 그냥 애껏 다 날리고 나서 나중에 그때 그걸 왜 없앴을까 이렇게 후회하게 되는 일이 참 많다.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죄송합니다. 그걸 판단하는 사람들이 외부에서 전문가라고 와갖고 이건 불필요한 거야 이렇게 말해버리는데 그거에 현혹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정말 구심점이 있는 분이 맞습니다. 실질적인 좀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얘기를 하고 맞습니다. 이제 이끌어가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이게 사실 도시재생을 성공과 실패의 이분법으로 나누기보다는 좀 말씀하셨듯이 스토리를 잘 녹이고 또 상생하는 게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근본적으로는 좀 지역사회 내부로부터 비롯된 문화의 힘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교수님 이런 말씀 맞으신가요? 저는 아까 이제 두 분이 굉장히 재밌는 사례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저는 이제 두 분이 동의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도시재생의 가장 성공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한옥마을이라고 생각해요. 예. 전주 한옥마을의 경우가 실제로 거기가 제3종 미관지구에서 해제되면서 그 지역을 밀고 아파트를 짓자라고 하는 주민들의 강렬한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전주시가 지킨 거 아닙니까? 전주 시민들이 합의하면서 물론 강렬한 저항이 있었지만 그걸 지켜나갔습니다. 지키고 그 공간을 만들었는데 지금 한옥마을은 한국의 전통문화를 대표하는 공간이 됐죠. 그러니까 실제로 거기 있는 한옥마을의 주민들이 실제로 본인들은 느끼지 못한다 하더라도 눈 밝은 누군가, 아까 말씀하셨던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전주의 한옥마을은 문화예술인들이 스스로 지켰던 곳이죠. 뭐 당연히 복잡한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한옥마을이 무너져가고 굉장히 조건이 열악하니까 문화예술인들이 돈이 없잖아요. 그럼 값싸게 들어갈 수 있는 임대 공간을 찾아 들어간 곳이 한옥마을이었고 그 공간에서 다양한 문화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이게 결과적으로 도시재생으로 이어졌다. 그래서 한옥마을은 도시재생이라고 이름 붙지 않았지만 사실은 가장 성공적인 도시재생의 모델이고 그게 우리 앞에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군산의 근대거리 같은 경우가 나중에 만들어진 곳이라고 한다면 한옥마을의 경우는 우리가 그런 가치를 좀 새롭게 발견할 필요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주 한옥마을과 관련해서는 이따가 저희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지만 왜냐하면 교수님께서는 긍정적으로 말씀은 해주셨지만 이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시각도 분명 존재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이따가 다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우선 전주의 경우에 한옥마을 이전에 그 성매매 집결지였던 선미촌을 새로운 문화 공간으로 창조해낸 선호송 예술촌부터 뭐 팔복예술공장이라든지 최근에는 서학동 예술마을 조성도 본격화하고 있는데 김 대표님이 이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선미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매매 집결지인데요. 이 공간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단체장들이 이 공간을 폐쇄하겠어라고 한 약속도 하셨지만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가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갈 건가 이제 고민을 하던 차에 그러니까 시민들이 모여서 이것을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고민의 내용이 그 이전에 용역을 한 바가 한 번 있었었는데 전체를 다 사들이는 방법이었는데 이 비용이 너무 크니까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이것을 어차피 또 비용이 크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또 물러서기 시작하면 더 시간이 뒤로 갈 텐데 이걸 앞당기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도시에 관련된 분, 건축하는 분, 그다음에 이제 의회에 계신 분들, 그다음에 이제 여성인권에 활동하는 분들이 모여서 논의했었던 그 결과는 거점 공간을 확보해 나가는 방법들을 찾자라고 하는 게 이제 주요한 선점이었었고 그거의 하나의 가장 주 요소는 거점 공간 중에 거리를 밝고 경쾌하고 이렇게 만들면 누군가가 이 공간에서 성매매를 할 수가 있을까? 감히 이쪽으로 들어갈 수가 없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거리의 분위기를 좀 조성을 하자. 그래서 사람이 원래는 원웨이였어요. 지금 현재는 양방향으로 돼 있는데 처음 디자인은 여기가 한쪽 방향은 차가 지나가되 한쪽은 큰 공간을 두어서 보행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 그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여성들이 자활을 할 수 있는 그런
핸드메이드랄지 이런 것들에 그 상점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하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이게 성공을 하게 되면 추후에는 건너 마을의 주거환경 개선뿐만이 아니라 주민들의 조직도 한번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것까지 저희가 이제 꿈을 가지고 시작을 했었고, 그것이 거점 공간이 이제 6개가 확보되는 데 있어서 가장 주요했던 것, 그 시드머니는 뭐였냐면 도시재생 사업이었었어요. 예. 도시재생 사업으로 이 지역을 묶으면서 여기에 그 사업비를 하나를 드리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제 단체장의 선택의 결과이기도 하고 또 시민의 의견을 받은 결과이기도 하고, 그 추진력을 받아서 현재는 많은 성매매의 현장들이 사라지고 있는 게 결과로 남아 있는 게 현실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 음지였던 공간을 따뜻한 양지로 이끌어냈다는 데도 좀 의의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전국적인 모범 사례로도 거듭났는데, 익산의 경우에는 지금 전북 3대 도시 중에 하나라고 얘기가 늘 되고 있는데, 익산역 그리고 익산 보석 관련 그 산업단지가 있잖아요. 이와 관련해서는 물론 익산시에서는 꾸준히 사회 변화에 맞춰서 좀 산업을 변화시켜 나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이제 익산도 사실은 이제 전주가 한옥마을 중심으로 중요한 문화적 거점 공간을 만들었고, 군산이 근대 역사거리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익산은 거의 끼어 있어요. 익산 시민들은 늘 우리는 왜 전주 군산 사이에 끼어가지고 이렇게 낀 도시가 되었느냐, 이런 이제 좀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분위기가 많은데, 익산도 굉장히 노력을 안 한 건 아닙니다. 특히 중앙동의 근대거리에는 일시군 1프로젝트로 해서 거의 한 10여 년 이상 상당한 액수가 투자가 되었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중앙동의 문화거리를 그냥 하나의 문화거리로 보는 게 아니라 사실 일이역, 지금 익산역이죠. 익산역과 관련 지어서 보는 이제 특성이 필요한데, 우리가 익산역은 교통의 거점, 여기는 근대거리, 뭐 이런 식으로 도시의 성격을 분전해서 보니까 이게 좀 연결이 잘 안 되고, 그리고 또 도시의 익산의 시민들이 이 분야를 뭔가 이제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문화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이런 이제 정서가 좀 아직은 공감이 덜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늘 단기 사업으로 끝나버리고, 그래서 성과가 그렇게 전주 한옥마을처럼 군산처럼 그렇게 확 나지 않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고, 보석의 경우는 이 보석마을이 과거에 영등동에 지금은 이제 구도심이 되어 있습니다만 과거에는 산업단지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보석산업이 90년대 중반 이후로 익산에서 쇠퇴됐고, 그러다 보니까 익산 시민들한테는 이게 아픈 손가락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뭔가를 새롭게 해보자고 하는 게 익산 시민들이 언뜻 이게 될까 하는 좀 그런 두려움, 막연한 좀 이렇게 걱정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뭔가 중심이 명확하게 안 잡히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게 익산의 도시적 특성이기도 하고 익산이 풀어가야 될 과제이기도 하고, 익산도 도시재생 사업이 4군데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아직 명확하게 이렇다하게 좀 내놓을 만한 그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게 그런 도시 특성과도 관련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원 교수님께서는 이 지역의 전통적인 특화 산업을 문화 산업의 관점에서 좀 새롭게 재조명해서 다시 좀 일으킬 수 있는 힘을 가져야 한다, 이런 전략으로서 뭐 제3 이탈리아 전략 이런 것도 제안을 하셨던데요. 이거는 뭔가요? 예, 과거에 이제 저희가 그런 이야기를 익산을 놓고 그런 비슷한 생각을 했었는데, 이탈리아가 이제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이렇게 형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부 지역의 농업 지역, 북부 지역의 공업 지역, 그래서 제1 이탈리아, 공업 지역에 제2 이탈리아가 있고, 그 사이에 제3의 산업 방식이 있는 곳인데, 대표적으로 이제 볼로냐 같은 도시들입니다. 이런 도시들이 전형적인 농업도 아니고, 그렇다고 전통적인 제조업적 방식, 이른바 이제 기업들이 투자를 막 해가지고 공장을 짓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그 지역에 사는 작은 소상공인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거리를 만들고, 그 쇠퇴해 있는 거리에 들어와서 이 사람들이 공방을 만들고, 그래서 이 공방거리를 쭉 만들어난 이런 이제 형태가 있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대기업이 들어가지고 일거에 쫙 뭔가 개발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뿌리 내리고 살고 있는 이 소상공인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이 새롭게 도시재생을 해가면서 거기서 혁신적인 산업을 일으키고, 그리고 그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여서 훨씬 비싸게 받으면서 이분들이 명품 산업의 어떤 기반이 되고, 이런 구조죠. 그러니까 우리도 산업적으로 도시재생이 이어진다고 한다면 바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한 거죠. 예를 들면 전주 팔복동의 팔부예술공장이 굉장히 새로운 방식으로 이 공간을 바꾸면서 전국적인 모범이 됐지 않습니까? 이게 팔부예술공장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팔복동 일대의 주민들이 그런 어떤 각자 그 조건에 맞는 어떤 산업들을, 작은 가게들을 만들어가면서 거리를 만든다면 그럼 완전히 새로운 형태가 되겠죠. 근데 이런 고민들이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시점이고, 익산의 보석산업도 그런 어떤 고비에 와 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네, 이렇게 도시 재생은 물리적 정비뿐만 아니라 사회 환경적 회복, 또 문화 및 관광 산업과의 연계,
경제적 이익 등 다양한 요소와 연결이 됩니다. 그렇게 정부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고 지자체 역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죠. 이게 주민 입장에서도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사업의 빛과 어둠은 공존하는 법이기 마련입니다. 관련 영상 먼저 만나본 뒤에 어떤 관점에서 도시 재생이 추진이 돼야 하고 또 어떤 부분들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7, 8년 전부터 화가와 공예가 등 예술인들이 하나둘씩 모여들면서 만들어진 서학동 예술마을입니다. 이곳에 있는 낡은 주택 150가구를 보수하고 정비하는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정부와 전주시가 함께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하나로 사업비의 90%를 지원합니다. 재생 사업을 통해 예술마을에는 행복플러스센터와 복합문화시설 등 거점 시설이 들어섭니다. 특화거리 3곳과 공영 주차장도 조성됩니다. 전체 사업비는 172억 원입니다. 주민생활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해 쇠퇴한 구도심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작업입니다. 단합이 잘 돼가지고 각자 솔선수범하고 이 쓰레기 처리장도 깨끗이 하고 여러 가지로 그냥 동네에서 합심으로 그러고 하고 있어요. 마을에 살고 계시는 지역 주민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기존에 있는 작가분들이나 공예하시는 분들만의 예술이 아니고 이 마을에 살고 있는 전체 주민분들이 예술가가 되는 그런 마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길 건너 한옥마을과 연계해 더 많은 관광객이 전주를 찾도록 하는 게 목표입니다. 한옥마을만 왔다 스쳐가는 관광이 아니라 우리 예술마을도 들릴 수 있는 그런 연계성을 가지고 저희가 그런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을이 개발되고 부동산 값이 오르면서 한옥마을처럼 원주민이 떠나는 젠트리피케이션이 나타나고 있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마을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의 뒷받침으로 이 구도심의 활기가 넘치는 건 긍정적이지만 쾌적한 환경으로 개선이 되면서 지역의 임대료가 상승하고 이를 감당할 수 없는 원주민이나 관련 노동자 계층이 밀려나는 젠트리피케이션이 우려되기도 합니다. 저는 사실 멀리 갈 것도 없이 전주 한옥마을이 떠오르는데요. 이 젠트리피케이션, 과연 도시재생 이후에 불가피한 현상일까요? 황 교수님?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은 사실 긍정적인 효과가 초기에는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낙후된 지역에 누군가가 중산층의 자본을 가진 사람이 들어와서 뭔가를 변화시키는데 여기에 가속도가 붙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집가, 여기선 사업이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가 들어와서 초기에는 이 지역을 뭔가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방금 이야기 나온 것처럼 예술가들도 들어오고 예술가들은 사실 큰 돈이 없으니까 좀 허름한 상점을 사서 아니면 집을 빌려서 거기서 뭔가를 이렇게 개선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여기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여기가 임대료도 올려도 되겠고 장사도 잘 되고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자면 뭐 대형 프랜차이즈나 어떤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이들이 대형 자본이 들어오면서 모든 것을 사고 그리고 돈 중심으로 움직여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현상은 사실 저희가 이제 시장 경제를 이루는 사회에서 막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 사람들도 돈이 되면 거기에 편승해 갑니다. 그런데 요것을 이제 조정하는 장치들이 스스로에게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하지 않을 때는 나중엔 어떻게 될 수 있냐면 저희가 홍대 앞거리 지난번에 뉴스에도 크게 나고 그랬었습니다만 더 이상 임대를 할 수 없는 임차인이 존재하지 않는 너무나 비싸니까 전부 다 나가버려서 오히려 지역이 확 갑자기 침체하다 못해 그냥 소멸해버릴 그런 위기감에 빠졌던 것처럼 이렇게 되지 않게 하려면 같이 함께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대규모 프랜차이즈에 너무나 열광하는 이런 것은 정말 피해야 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무엇을 하든 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생에서는 이 속도감이 정말 중요합니다. 너무나 빠른 성장을 추구해서 말하자면 경제적 부를 얻는 데 목표를 둔다면 아마 재생이
왜곡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궁극적으로 저희가 재생을 하고자 했을 때의 목표가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공동체가 행복을 찾아가도록 하자 했던 것, 요것을 잊지 않는다면 아마 같이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행복을 찾아갈 수 있는지 나만의 행복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이라는 것을 네. 생각한다면 생각이 많이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방법을 쉽게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겁니다. 네. 네, 실제로 이런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 가장 그 핵심적인 추동력을 갖게 되는 것은 결국은 내부의 자원을 선순환하려고 하는 주민들이 빠져있기 때문에 이 빠져있다라고 단언을 하면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아무래도 소외되고 전문가라고 하는 입장이 들어와서 이것을 손을 대기 시작하면 네. 자연스럽게 그런 부분들은 그렇잖아요. 자본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이것을 예를 들면은 법을 통해서 이 지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한을 하겠어라고 하는 게 실제 현재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밖에 없고 업종에 있어서의 제한도 실제로 한옥마을 내에서 그 업종의 제한, 종류 이런 것들도 얘기해보지만 결국은 왜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또 반대 의견들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발적인 자정작용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으면은 이런 현상은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나타나는데 이상하게도 선미촌 주변에서는 그런 일이 안 벌어져요. 선미촌은 아직 성공하기 덜 된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메리트가 이게 속도가 늦기도 하고 네. 메리트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만 어디 뭐 부산에서 땅을 사러 왔다 뭐 하러 왔다라고 하는 얘기는 들리지만 막상 지금 한옥마을과 같은 이런 사례들의 그 정도의 젠트리피케이션은 이 공간에서 안 이루어지는데 오히려 찬찬하게 이 공간을 왜 그렇게 됐는가 어쩌면 속도가 느려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을 오히려 다른 지역에 적용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한옥마을도 처음부터 이렇게 젠트리피케이션, 부정적인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었어요.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막 고민하면서, 당시에 뭐 시장님도 막 여기에 우리 예산으로만 안 되는 것 같아. 중앙정부의 지원도 정말 많이 필요해. 등등의 수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느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 관광객들이 전주의 한옥마을을 한 번은 들려야 되는 곳으로 정책적 방향을 잡고 그 관광객을 유치하는 어떤 시점이 있었을 때 그 다음부터 갑자기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이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지금은 이렇게 아주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할지라도 어떤 시점이 되면 분명히 어디서든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본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도시 재생에 대한 이야기를 다층적으로 나눠보고 있는데요. 아까 김 대표님 말씀하신 것에서 약간 좀 들어가 보자면 이 전북 지역 뉴스들 살펴보면 유독 소외라는 단어들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세 분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이 도시 재생에 있어서만큼은 남탓만 할 게 아니라 뭐 지역의 자산을 찾아낸다면 충분한 잠재력, 경쟁력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떤 믿음이 좀 생기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게 또 하나가 핵심 미래인재 육성 및 유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지역에서 어떻게 경쟁력 있는 인재들을 키워서 이 도시재생 사업에 투입을 할 것인지 혹은 나아가서 타 지역의 인재들을 어떻게 지역으로 모셔와서 도시를 좀 되살릴 수 있을 것인지 이런 얘기들 좀 간단하게 들어보고 싶은데요. 시간 관계상 짧게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김 대표님부터. 진짜 필요한 부분인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온전히 맡기기에는 이 경험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저는 현장에서 직접 모셔다가 희망이 있는 분들은 현장에서 직접 모셔다 같이 인턴처럼 활동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그리고 사람들을 봐야 일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이걸 문화나 내지는 결과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이해, 어떤 욕구가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직접 현장에서 들어올 수 있는 기회들을 끊임없이 현장으로 끌어들여야 될 필요가 있고 당연히 그 안에는 지원까지 같이 포함이 돼서 그렇게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이 도시 재생이라는 키워드 자체가 워낙 다양한 내용들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1시간 내에 다루기에는 여의치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도 한 번 더 모셔서 얘기 더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세 분 의견을 종합적으로 간단하게 듣고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 교수님부터 해주신다면요. 네, 이제 우리가 도시재생 뉴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뉴딜이라는 개념이 원래 루즈벨트 대통령이 대공했을 때 그 뉴딜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눈다는 의미가 굉장히 강하고요. 그래서 사회적 연대를 확인하고 그것에 대한 가능성들을 국민들이 공감하는 게 뉴딜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입니다. 도시재생도 마찬가지로 저는 이제 말씀드리면서 원주민들에 대한 개념도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원주민들이 계속 살았던 분들이 아니라 새롭게 들어오는 분들이 원주민이 되는 건데 이분들의 건강성을 어떻게 유지할 건가? 그 이분들에게 어떤 이 동네에 들어와서 살려면 이런 정도의 조건은 해야 돼라는 강제적인 어떤 자극도 필요한 거고 이런 부분들이 과제로 남아져야 그래야 도시재생이라는 게 지속적으로 그리고 우리들의 삶을 바꿔가는 방식으로 천천히 말씀하신 대로 느리게 변화를 할 거다. 이런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봅니다. 네, 황 교수님도 말씀해 주신다면요. 결국은 협의, 소통 이런 관계가 유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 한 사람의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이런 구조가 아니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관이 일방적으로 가져가겠어 이것도 아니고 주민 누군가가 내가 하자는 대로 왜 안 해? 이런 것이 아니라 서로가 계속해서 소통하고 협의하고 협력하는 이런 체계만 만들어진다면 저는 도시재생이 참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 대표님도요? 저는 마지막 말을 좀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부분에 좀 수정이 필요해서 그 부분 말씀을 드리면 도시재생 지역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사업체수 감소 부분은 10년 사이에 가장 많은 시기하고 더불어서 이게 빠진 거 5% 이상 감소가 어떻게 됐느냐라고 하는 건데 제가 아까 20%라고 말씀드려서 수정을 합니다. 네. 그리고 저는 실은 그런 것 같아요. 도시재생이라고 한 것은 공간을 이해하고 감각적으로 재해석함을 통해서 결국은 상처를 다스리는 것이 결국은 도시재생의 결과가 아닐까. 그것을 시민과 함께라고 추상적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그 앞으로 들어가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결과는 행정의 결과로만 남을 뿐이다. 그래서 삶 속에 지속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고민을 앞으로도 계속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도시 재생 사업에 대한 창의적인 대안들이 무럭무럭 자라날 수 있도록 이 눈먼 애향심 혹은 차가운 냉소 대신에 다양한 문화를 포용하고 함께 일궈나가는 연대의식에 도시와 또 우리의 미래를 걸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시사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